요즘 이야기되는 대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지향점에서 지금까지 들어오던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특별 강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영길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장소에 여러분들 그 미디어 천국에서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권영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국 언론 역사의 또 산증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권영길 선생님은 사실 우리 역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최초의 수식어를 가장 많이 다루고 계신 분이세요. 이게 전국 옛날에는 언론노동조합 전노협이라 해서 전국노동조합 협의회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전노협 의장, 또 최초의 한국 언론노조 연맹위원장, 또 최초의 민주노총 위원장,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노동당 대표, 또 여러 당대표 하시면서 대통령 선거에 2번 나오셨나요? 3번 나오셨나요? 3번 대통령 선거 나오셨고,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멘트가 있었죠. 그 당대표를 최초로 여러분들 하셨고, 최근에 진보 진영이 분열되기 이전에 통합진보당 대표까지 하셨던가요? 통합진보당 안 하고 민주노동당 대표까지 하셨고, 창원에서만 국회의원 2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후임 되시는 노회찬 의원, 지금은 이 당에 안 계십니다만은 노회찬 의원이 되셨고, 이번에 또 정의당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사실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갑자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대외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는 사단법인 이제 생활정치로 돌아오셔서 정당 정치의 어떤 분열을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역할에 대한 회의도 있으셨고, 실제로 생활 속에 국민을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활 정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라는 사단법인을 몇 년째 운영해 오셨고, 또 전국 변화에 따라서 이 상황이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번영, 통일의 기운이 소위 용서승 치면서 그쪽 분야에서 또 평화철도를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 언론노조 연맹 위원장님 하실 때 저는 대변인으로 제가 모시고 이렇게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권영길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투표하시면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안고 쓰고 그래. 마이크 안 써도 되나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 김문영 대표, 저는 김문영 동지가 너무 이렇게 과분한 소개를 해줘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아직도 투병 중입니다. 건강 회복 하는 과정상에 있는데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종합변동이 됐어요. 얼마 전에 폐암도 수술해가지고 지금도 말하기가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먹고 말하기가 불편하고 또 한 보름 전에는 허리 협착증 있어가지고 서 있어도 통증 때문에 못 견디고 누워도 서도 앉아도 힘들어서 우리 김 대표 제의를 받고 욕심은 있어서 거절을 안 했는데 어제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준비를 전혀 이렇게 원래 PPT 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준비할 수 있는 몸이 아니어가지고 급기 아침에 메모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정리가 좀 불완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민통선 안에 있고 또 전에 미군 부대였고 지리적 조건도 그러하고 제가 또 우리 김 대표한테 주문받았던 주제도 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한 1시간 정도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걸어갈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제가 강의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면 앉고 앉아서 쪼아보면서 서고 그렇게 누울 수는 없겠네. 이렇게. 이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저 이야기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조금은 이때까지 들어오던 그 방향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되는 대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지향점에서 지금까지 들어오던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이야기가 독특한 게 아니고 저를 볼 때는 아주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들어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 증인이 김홍국 박사였어요. 저 2006년에 그때 2004년에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 가서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홍국 박사는 학자였고 연구자였고 그렇습니다. 뒤에 어디 글을 쓴데 이렇게 보니까 발음은 굉장히 나빴지만 내용은 아주 잘 전달이 되었다 이랬거든요. 그때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이 도널드 그레그라는 주한미국 대사였습니다. 그레그 대사는 평생을 미 CIA에서 이렇게 몸담았어요. 미국 CIA 태평양 지역에 책임자로 있었고 우리나라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대중 당시의 납치자를 김대중 말하면 총재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했어요. 이렇게 납치돼서 쭉 이렇게 하는 것을 폴로하면서 살려야 된다 해갖고 미국으로 동원해서 살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에 그 그레그가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우리 김학수가 그것까지는 안 들었을 때
감탄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문하는 게 당신과 같은 이야기가 미국에 끊임없이 전달되어야 된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당신의 이야기가 워싱턴 미국 정가에 많이 좀 퍼져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 평화 정책, 대북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여를 해달라고 내가 주선을 하겠다. 워싱턴 외교협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지만은 그 그레거 박사가 정말로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방향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괜찮습니다. 자, 한반도 평화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일을 살펴봐야 될 대목이야. 하나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이 무엇일까?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이렇게 쭉 더듬어 가서 그걸 깔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푸는 길로 제대로 갈 수가 없다. 또 미국의 세계 패권의 전략은 뭐겠냐, 지금. 우리 이미 상식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펴고 이렇게 격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두 개의 태양이 용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태양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자, 국가, 미국 아니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과 동포해고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우리 천지라고 이렇게 됐는데 느닷없이 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미국에 있어서는 모든 전략이 중국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세계 지도를 가지고 했습니다는데 중국 보유 전략이죠. 중국을 두고 자 미국 이쪽 유럽 쪽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포위 전선은 오래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포위 전선은. 그리고 이제 중국은 등소평이 도광양해라 가지고 아직 힘을 기르기 전에는 안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미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미국에 있어서 중국하고의 대결의 문제다. 그 중국하고 바로 붙은데 한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까지 미국에서 북한 핵 문제가 최고의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했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미안하지만은 북한 핵 문제, 한반도의 문제는 주 변수가 아니겠습니다. 종속적인 이렇게 변수. 지금도 그럴까 합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어떤 문제.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전략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는 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변수가 아니다. 두 번째, 뭐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 바로 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 바로 알기 또는 바로 보기. 우리는 북한을 바로 보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옛날서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북한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의 북한을 우리는 이것이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나 어떤 개별적인 개별 정치인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 꼭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어서 그래서 북한을 바로 보고 거기서 판단하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답은 없다. 두 가지를 세계 전략 속에서 미국의 패권 전략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북한 바로 보기 운동 이렇게
페리 보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장문의 보고서를 썼어요. 원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우리로 치면은 약간의 뭐 진보적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장관 할 때도 그렇고 방송직인데 이 페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부든지 간에 또 어떤 날은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 정부와 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오류는, 오바마의 오류는, 부시의 오류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아니고 바라는 대로 북한을 바라보고 거기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속에서 비핵화 문제는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윌리엄 페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깔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쓰는 거는 쓰시나요? 말로써 하죠. 네. 자, 비핵화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방안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군사력입니다. 물리력으로 북한의 핵 문제 어디서 핵폭탄 어디서 만들어? 핵 물질은 어디지? 영변에 있어. 그 영변을 폭파해버리지. 그 폭파해서 날려버리면은 그러면 핵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미사일 발사 어디? 동창리에서 ICBM 발사됐다고? 그러면 동창리에 있는 발사 기지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군사력으로, 물리력으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입안을 하고 옮기려고 미국 정부는 했습니다. 클린턴 때, 그 후에 알려졌지만은 어떤 게 있습니까? 1993년 북한이 NPT에서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영변 핵원 발전소, 영변 핵발전소를 폭파하자. 그 클린턴 정부 때 NSC, 미 국가안보회의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시기는 당신에게 위임한다. 그러니까 미국 핵폭격기가 미사일은 어쨌든 영변 핵을 물리력으로 파괴한다는 것은 결정이 되고 언제든지 클린턴 대통령이 당신이 필요하다고 할 시 결단을 내리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급히 카터가 본국으로 클린턴에게 정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평양에서 만나서 보니까 듣던 거하고 다르더라. 김일성 만나보니까 대화 협상으로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꼭 급히 정문을 보내서 이 계획이 종래는 취소가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이른바 제네바 합의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물리력으로 없었죠. 그 다음에 부시 때는 뭐였습니까? 부시가 두 개의 방안을 씁니다. 군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없애야겠다 하는 게 부시 1기 때의 방침이었습니다. 2기 때는 군사력으로 아니고 외교적으로 해서 없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물리력으로 없애자.
지금 트럼프 와서는 어떻겠습니까?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선제 공격해서 평양에 있는 지휘부도 폭파하고 핵물질도 폭파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쨌든 군사력이었거든. 그런데 그 군사력은 일반이 되었고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그러니까 극히 상식적이잖아요. 이번 트럼프 때도 트럼프가 선제 공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참들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100만 내지 150만이 죽어야 된다. 한국에 있는 미군 물론이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수습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은 단순히 북한의 남쪽에 대한 공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세계적 전쟁이다. 이걸 감수할 거냐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군사력, 물리력이 간단하지만은 이 바로 모험이 따르기 때문에 군사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첫째 쉬운 방법, 물리력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제압하면 된다는 것을, 이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물리력으로도 안 되고 이제 이른바 오바마 때 있었던 전략적 인내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한국에 있어서는 이 지옥과 같은 분단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주류 세력은 이걸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세력은 뭡니까? 지금 언론, 미국 의회, 이른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학자들, 관료들, 이게 미국의 주류 세력이고, 한반도에서는 이 주류 세력의 이야기가 이때까지 풀어오는 줄거리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변방에 있던 트럼프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류로 볼 때는 트럼프는 이 좀 쌍놈이거든. 잠깐 가서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여담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이제 후배들하고 그랬습니다. 힐러리하고 트럼프 대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힐러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보고 호칭을 세 가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호칭을 제일 좋아하느냐 물어서 제가 위원장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 후배들하고 한친구 저기 대표님, 우리 한국 진보 진영한테 힐러리가 꼭 되어야 되는데 왜 힐러리가 되어야 되느냐? 어쨌든 미국 민주당이 좀 진보적 아니냐? 제가 이렇게 딱 첫마디였어요. 트럼프가 되어야 된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어야 우리에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탈출구가 마련이 될 수 있다. 핵 문제의 길이 트럼프가 때 열린다. 힐러리가 되면은 전혀 열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진다.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하원의회 펠로시 하원의장이거든요. 미국 민주당이 지금 이거 새로운 어떤 북핵 문제에 관해서 제일 우리 볼 때 강경합니다. 그냥 그대로 새로 어떤 트럼프식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상 유지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현상 유지는 어디하고 딱 하냐면 북한 붕괴하고 다 했습니다. 붕괴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도
안 된다. 자, 물리력도 안 되고 현상 유지도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뭐겠냐 이거죠. 나머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 대화 협상에서 이제 본질적 문제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지금 대화 협상을 하자 그러면서 뭐가 뭡니까? 만병통치약이 제재입니다. 대북 제재.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제재가 만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북 제재가 문제 해결이 아니다 하는 것.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대북 제재로 평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 없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 한국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북 제재 두 가지거든요. 제재를 조금 하면은 북한에 못 먹고 살게 돼가지고 굴복할 것이다. 굴복할 것이다. 굴복 안 하면은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은 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8% 학자들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동의를 더 강화해야 돼. 이번에 4일날 미사일 또 쏘아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간단하지. 제재 강화해야 돼. 제재 강화하면 이렇게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거의 90%. 그것은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저 생각이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40분 정도 질문을 받으면서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한 15분 이야기를 해서 계산 안 돼서 저거 무시하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6가지 끝내야 되죠? 네.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우선 아까 북한을 처벌에 바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나라예요. 김일성 주석 94년도에 상했죠. 지금도 그럽니다. 북쪽에 있는 밤에는 구호 보이는 발광할수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건 구호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 인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수령이고 영원히 함께 계실 때 그 김일성 핵심이 뭡니까? 주체 사상이잖아요. 주체 사상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철학적 문제 있지만은 가장 우리 핵 문제로 볼 때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주입니다. 자존심. 그걸 이어받아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더 강화했었죠.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성군사상, 강성대국이죠. 그 다음에 오늘 김정은의 경제부국, 이게 지금까지 북한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 말하면 기조입니다. 기조예요. 근데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게 무너지면은 북한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김일성 수령께서 뭘 말씀하냐? 자존심. 그런데 미국 이거 가지고 압력 넣어서 그거 하다? 만약에 제재에 압력해서 그거 하면은 북한은 똑같이 무너집니다. 국가의 기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둥이.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지경이 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이른바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정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우려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 북한 핵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렇게 해서 소련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졌어요. 북한이 기댈 언덕이 어딥니까? 소련이었고 동구권이었잖아요. 그런데 무너지고 1991년에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합니다. 상상을 못했던 수교를 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때는 김일성 주석도 생겼는데 그 김일성 주석이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이 두 대목입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하고 통보를 받았을 때 세바르네제하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수교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와서 우리 수교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믿을 사람, 우리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야말로 그때서 그 북한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혈례일 단순이었고 천여고아였습니다. 이때서 할 것이 뭐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그래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게 발전된 것이 김정은의 성군 사상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해야 된다. 이른바 자의적 핵개발이라는 것이죠. 직접 그렇게 해서 핵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놓는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1995년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0만이 굶어서 죽었죠. 100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50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0만 내지 50만은 굶어서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그게 고난의, 다르게 표현할 때 고난의 행군이잖아요. 우리가 3일 굶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없어서 굶는 거하고 정치적으로 굶는 거하고 달라요. 단식하고. 제가 단식 대장이거든요. 민주노총 아까 얘기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 때부터서 국회의원이 돼서 그렇고 하여튼 단식 뭐 20일도 하고 뭐 단식. 저 고등학교 때 못 살아서 며칠간 굶어봤어요. 3일을 이렇게 굶고 나니까 진짜 하늘이 뭐든지 강도 지시든 뭐든지 알고 못 견디겠어요. 근데 이 단식해도 20일 단식해도 괜찮고 견디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차이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면은 세상이 안 보입니다. 세상에. 근데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최소 30만, 이제 50만이 굶어서 그냥 이렇게 죽었다. 그 사회가 안 뒤집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뒤집어져야 돼. 밀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밀란은 어떤 것도 막아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선조 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밀란이 안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최소 30만 내지 50만이 굶어서 죽고 몇백만이 굶어서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되는 그 나라는 뭐냐 이거죠. 그 나라는 뭐야. 이게 여기서 답이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남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북한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키리스크에 폭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 전영우
대한반도 교수 본부장이 있습니다. 외교 차관도 하고 대사도 하고 그래요. 이 전영우가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붕괴된다. 경제적으로 이미 붕괴가 됐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면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스 대사가 미국 정부에 비밀 전문을 보냈습니다. 북한 붕괴 가능성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전영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영우의 희망사항이었죠. 상식적으로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붕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붕괴로서 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제재도 안 되고 붕괴도 안 되고 그건 뭐겠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신년사를 발표했을 때 그 신년사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는 못 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고 하는 거니 그 뒤에 있는 것은 뭐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글을 쓰려고 하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김정은의 꿈 이런 글을 썼는데 김정은의 꿈은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가 북한의 사회주의는 뭐냐? 밑밥에 고깃국이라고 했다. 모든 인민이 쌀밥 먹고 고깃국 먹으면은 그럼 성공한 나라인 거 아니냐? 김정은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경제 부국을 만들겠다. 경제부국을. 아무도 못했던 것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그 글을 쓰려고. 그래서 김정은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반드시 참가한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미국하고 언제든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스럽지만은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미 회담이 열리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돼요? 예상을 뛰어넘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실제로 그 사람이 제가 볼 땐 진짜 전문가인데 전문가는 적어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 세계 전문가는 없다. 전문가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했지만 저대로 표현하면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전혀 달라졌거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김정은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가 집권하고서부터 내 힘으로 경제 부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갖고 지금도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김정은은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 개방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혁 개방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거. 개혁 개방이라는 게 뭐냐 이게 북한의 시장 경제 정기를 조금 도입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함께 흘러가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호랑이 등에 타도록 해야 된다. 그 호랑이 등에 타도록 하는 것이 뭐냐?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경제 부국의 건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북 제재가 아니라 제재를 가는 거죠. 오히려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렇게 그도록 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이유에서 동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거 없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변에서 남쪽까지 1000km도 안 됩니다. 후쿠시마 우리는 원전이 폭발했을 때 그 고유증이 아직까지도 있음을 봤습니다. 북쪽에서 바람 불면은요, 핵폭탄을 가지고 핵이 이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력으로도 안 되고 제재로도 안 되고 그러면은 대화 협상을 통한 것이다. 대화 협상이라는 것은 뭐겠냐?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이 경제국가 건설에 힘을 실어주자. 어떤 방향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로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발전은 핵 문제를 푸는 바람에 추진력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뜻에 대해서 대부분은 동의를 안고 있죠. 미국도 동의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읽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뭐 대담하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도보다리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잖아요. 지금도 그날도 대담자가 그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도보다리에서 뭘 나눴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눈 거 없다. 사람이 다르게 꼭 말로 해서 아느냐? 눈빛과 눈빛으로 대화를 했어, 두 사람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눴다. 통역 두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다 서로 몇 마디 서로 알게 돼. 같은 말 쓰고 이럴 때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고집을 갖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그 경제국가 건설에 대한 것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것이 북한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저 유추전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이 아니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은 길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가지라서 다 한 5분 내에 정리하고 질문을 있으면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 문제는 물리력으로 풀 수가 없다. 북한 제재로서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 붕괴되지 않는다. 북한 붕괴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 로버트 칼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 CIA에서 40년 동안 북한 문제만 다룬 사람입니다. 미국 CIA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세계 센터처럼 거기서 40년을 살았으면 어떤 누구보다도 북한을 제일 잘하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 붕괴는 희망사항이다. 북한 붕괴에 방침을 두고 대북 전략 핵 문제 해결 전략은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버트 칼루치라는 사람이 뭡니까? 제네바 협상을 이끈 사람은 로버트 칼루치와 똑 마찬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신뢰의 문제다. 북한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누가 더 약속을 위반하는가를 정확히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미국 협상을 일으켰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헤리티지 재단에서 오랫동안 있던 강경 보수 인사라고 자부하는 한 사람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은 핵 문제는 해결이 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뭐냐? 절대로 제재로서 굴복되지 않고
그야말로 신뢰와 신뢰를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칼루치가 제네바 합의를 이루고 북한이 위배했다고 그러는데 제네바 합의를 버린 사람은 미국이다. 부시의 치명적 실수는 제네바 합의를 버린 것이다. 북한이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신뢰와 신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신뢰의 핵심은 뭐겠냐? 하나하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서로를 믿고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다. 그것만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셔야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전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에서 4.1날 발사체라는 거, 이런 거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 뭐 4.1날 쏘고 또 8.1날 또 쏘았잖아요. 본인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건데 이름은 안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어느 학술 모임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쪽에서 탄도미사일 쏘았잖아. 클린턴이 노발대발할 거다. 노발대발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간다. 심각한 상황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더 제재 강화하고 완전 눌러야 된다. 이렇게. 그저께 어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뢰위반 하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칭 제1의 전문가라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외교 사령탑이었고 큰일 났다고 하고 길은 제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때의 장관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의 장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진리일까요? 우리 같은 얼풀이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질문했어요. 어떤 거든지 간단하게 답하면서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얼토 당토 하는 말인데 맞는 이야기냐? 질문해 주시면. 미국의 매파들은 계속 저희한테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도 속내가 결국은 우리나라 약속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자꾸 중간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미국이 대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식자층들이 우리나라 자체의 분단을 갖다가 영구히 하고 자기네들의 실리만 찾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캄캄합니다. 저도. 트럼프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저도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팔하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네팔에는 답은 간단해요.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 이게 미국의 진보 진영으로 양심적이고 뭐한 학자 또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민주당이 더 문제예요. 미국의 민주당이 더 문제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유럽에 있어서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 맺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프랑스가 북한의 인권 문제로 공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영국하고 독일은 외교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은 유럽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인권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을 보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북한이 세습전가하는 건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전날 이제 그 양 뭐 대표들 다 이렇게 모이고 워커힐에서 저녁은 거기에 이제 저기 문재인, 김정은 양 정상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화면이 딱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 전에 바로 우리 테이블 앞에 내가 바로 앞에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 발떡 일어섰습니다. 거의 동시에 체육관은 저기 월드컵 축구장에서 이렇게 체육하는데 그때 앞에 김정은, 문재인 양 정상이 손잡는 게 아니까 북한에서 발격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아주 얼마나 신뢰를 받았. 옆에 눈치 보고 저 그때 안 일어나면은 돌아가가지고 저 죽는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좋든 나쁘든 말하면은 북한의 지도자가 화면에 나타나고 또 하면 차례 자세를 차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게 이전에 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들을 느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인권적 말하면은 뭘 중시한다는 정치인 볼 때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매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매파든 또는 뭐든 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있어서 답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 더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에 따라서 선제 공격한다고 그럴 때 전쟁만은 안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그건 용납 안 한다. 말하면 전면으로 부딪히겠다. 이 뜻이거든, 뒤에 보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상황을 바꾸는데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어려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전에 평화의 문제, 북핵 문제 푸는 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방법은 하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결론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파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지난 베트남에서 열렸던 조미 2차 조미회담이 이제 실패가 되자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계산법이 서로 틀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고도의 협상력과 외교력을 가진 북한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예측을 못한 걸 이렇게 보면은 어떤 톱다운 방식의 어떤 그런 해결 방식이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북핵 문제 해결을 할 때 톱다운 방식이 가장 이제 현실적인 방안인가 첫 번째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 해결 방안과 일괄 타결 방안이 계속 좀 맞서고 있지는 그래서 어떤 게 더 이렇게 현실적인 방안인가 뭐 이렇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단계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일날 8일날 쏘고 나서 폼페이오하고 트럼프가 한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적용돼서 스몰, 숏, 그러니까 작은 미사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다. 미국의 위해에 관계없다. 미국의 위해에 관계없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스몰 딜이냐 이른바 빅딜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전략의 말하면 기조의 변화입니다. 아까 91년서부터 제가 북한을 개발했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핵 실험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끄떡도 안 했습니다. 북한은 뭐냐면은 왜 핵 만드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 미국에 하여튼 본때를 보여주겠다. 체제 보장을 받는 것, 국교 수립하는 것, 우리 체제 보장해다오. 그러면 우리 핵 만들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했는데 미국이 못 들은 척 했거든. 그래서 ICBM 만드니까 그때서부터 트럼프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북한은 비핵화, 체제 보장, 이게 핵심이고 변함없는 지금 기조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원래는 뭐였냐? 그러니까 비핵화, 체제 보장인데 그 중간에 가서 비핵화, 제재 완화, 이게 북한에서 전략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이게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체제 보장의 거는 너무 장기간입니다. 그게 국교 수립하고 이 장기간에 미국이 들어주겠냐?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손쉬운 것, 이게 북쪽에서 볼 때는 제재 완화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 하마, 그러니까 제재 완화 시켜도 그렇게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오히려 제재 더 강화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북쪽의 기조가 지금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옛날처럼 비핵화, 체제 보장, 그러니까 제재 완화가 아니다. 사실 미국이 좋은 기회를 놓쳤죠. 제재 완화는 사실 간단히 될 수 있는 문제, 트럼프가 천재일루의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북한의 이 기조 변화를 받아들여서 경제 건설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옛날을 봤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조 변화, 이렇게 무슨 옛날 상식적으로 제가 아까 그 워싱턴 가서 그랬는데 제가 옛날부터 이거 저 자랑이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외쳤습니다. 포괄적 동시 타결을 해야 됩니다. 포괄적이란 뭐냐? 북한 핵 문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쪽에서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하면 너도 거기서 상응되는 말 한마디야. 우리 행동하면 너도 행동돼. 원래는 말 대 말, 행동 대 그러고 북한이 그렇게 하마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안 따라졌죠. 안 따라져서 그래서 북쪽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포괄적으로 다 나놓고 북한 너희 핵 왜 개발하느냐, 경제적 문제냐 또는 체제 보장이냐, 체제 보장을 하면 언제까지 뭘 해야 되냐, 태국 위에 다 쏟아놓고 그 포괄적으로 타협은 동시에 타결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뭘 해야 되고 22년에는 뭘 해야 되는가 단계적,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거 북쪽이 일관되게 옛날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고 북쪽뿐만 아니라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포괄적 동시타결을 해야 된다. 단단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이때까지 거부를 했었죠. 지금도 미국은 그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이냐 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조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동렬상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거 보고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제재 완화를 거듭 강조하는 건 아까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부국에 대한 그 꿈 이것을 실어주면은 문제가 자동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호랑이 등에 타고 쭉 가면 내릴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많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경제 체제는 바뀌었다. 김정은이 수습할 수 없는 이른바 시장 경제 구조로 이렇게 좀 갔다. 이른바 장마당 경제라는 것이죠. 장마당 경제고 그 다음에 그 장마당 경제를 넘어서서 이른바 돈주들이 북한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김정은은 여기에 실리지 않으면 힘을 타지 않으면 저게 무너질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마당 경제가 있고 시장 경제가 부분적 요소가 있지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지금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 쪽에 어떤 서울대 북한 전문 경제학자라는 것은 글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웃기도 않은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시장 경제로 해서 더 목을 졸라야 되고 뭐 그런 글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게 핵심이다. 즉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동렬상에서 놓고 제재 완화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희가 하니까. 근데 트럼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환장하겠죠. 예. 시간 다 됐는데 짤막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한 채로 무기를 판매하는 어떤 군산복합체의 어떤 그런 이득을 이렇게 많이 챙기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 과감히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경제 완화를 하고 또 실제 그 북미 자본이 들어가고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무지 많다고 보고 크게 보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쪽으로는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지 뭐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도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좌우하는 건 맞는데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평화협정이 어려울 것이냐 구체적 그 사례가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린턴 때 무력으로 하다가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그 이후에 발전돼서 조명록 차수가 그러니까 김정일 밑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조명록 올브라이트가 협상을 해서 북미 조미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저희 자료가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 커뮤니케 2000년 10월 12일에 발표된 겁니다. 이 안에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도 평화협정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양쪽이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가자는 것이 합의사항입니다. 좀 그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클린턴이 미국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고 올버트 장관이 사전에 가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미국 아까 군산복합체 말씀하셨는데
그 비롯해서 공화당이 대통령 임기를 그만둔 장관이 왜 북쪽으로 가느냐 집중적 공격을 실제로 그것도 임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바로 그 다음에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죠. 저 말씀드리면서 평화협정 아무리 군산복합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북한을 정확하게 보고 또 미국에 거기서 상응하면은 그것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도 평화협정 체결이 그렇게 정말로 불가능한 거 아니다. 체결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길에서 우리는 지금 멈춤 말을 올라. 나도 한 판 해. 나도 한 판 해. 한 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 제재 완화에 가서 단호히 거부를 하면서 단호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거부를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의 문제다. 남북 간의 문제다. 미국의 제재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북과 경제 협력을 하겠다. 그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났지만 보면 그렇게 막 답은 많은데 트럼프가 저 어떤 트럼프냐? 저 완전히 보복해가지고 한국 경제에 중국에 압력 가는 것처럼 여기에 경제적 압력 가하면은 그러면 손들어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며칠도 못 봤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정권이 견뎌나겠냐?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 답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핵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트럼프나 또는 한국에서 많은 어떤 세력이 주장하는 대북 제재만으로는 안 되는데 이것이 틀렸는데 오히려 거꾸로 경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경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구나. 그럼 어떡하라면 이럴 수도 없고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저는 남북 철도 연결 운동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사단법인 평화철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운동이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 퍼주기 하고 뭐 하는 욕한 사람도 제가 이렇게 길거렸습니다. 아니 저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만 판문점에서 옥류관 냉면 맛있다고 먹고 있었는데 우리도 평양 가서 냉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야지.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차 타고 아침에 갔다 점심 먹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남북철도 연결 현대화 이거다. 이게 남북 간의 합의가 되어 있다. 이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좋지. 근데 언제 되겠나? 이런 질문이거든요. 남북철도 연결을 반대한다가 아니고 남북철도 연결 되겠나? 오늘도 우리 저기 강승엽 부장으로 오면서 어떤 노조위원장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하는데 근데 그거 되겠습니까? 된다 반드시. 되겠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게 된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100%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누가 제일 못 매달냐? 푸틴이 못 매달고 있습니다. 김정은 푸틴 얼마 전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 러시아는 교통장관을 앉혔습니다. 철도선 문제를 앉혔어요. 양국 핵 문제하고 그런데 그걸 뭘 말해주겠습니까? 푸틴이 다른 것보다 남북 철도 연결시키자. 그리고 가스관 연결시키자. 푸틴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국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북쪽은 내가 책임지고 설득시켜주마. 남북 철도 연결시키자.
그리고 더불어서 가스가 연결죠. 그러면은 남쪽의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냐. 두 사람 다 입딱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 대박이라고 이야기하고 뭐가 있었냐? 머리 아까 이야기했던 북한 붕괴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곧 무너질 거, 뭐 그거 복잡할 거, 저거 뭐 무너지면 한 방에 해결되는데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도 연결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거를 가지고 가면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출발점이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는 촉진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지금 반대하지 않는 여기서 출발하면은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발 참 어려운 거는 트럼프 미국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공동조서도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답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 제재가 아니다. 대남 제재이다. 대남 제재이다. 실제로 그러면 개성공단 재가동을 누구보다 가장 열망하는 사람은 개성공단의 업주들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공장을 돌려봐서 아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이익이 95%다. 북쪽에 가는 건 5% 될까 말까다. 그 기업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재개에 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퍼주기 한다고 부르짖는 세력은 그렇게 퍼주를 안고 있죠. 우리가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우리 국민의 염원이다. 미국이 가로막지 말라. 대북 제재가 아닌 대만 제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누가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 대사관 앞에 가서도 다시 촛불을 놓고 1인 시도 그것까지 하고 우리 국민 다주기는 한국 다주기는 대남 제재 몇 말이냐? 왜 외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거를 순수한 민간적 운동으로 해야 된다. 북쪽은 지금 조정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기라는 게 뭐냐면 평창올림픽 일정까지 그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쪽에서 뭘 진보 진영이든 어쨌든 제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뭐냐면 김정은의 경제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게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진보단체 대통령 북쪽에 자꾸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요. 만나자는 답하고 뭐 어떻게 할까 답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가. 휴전선 얼마 전에 DMZ에서 인간 띠기 할 때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성명이 딱 하나 나왔고 며칠 전에 하나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건 뭐냐면 북한이 대조정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핵 문제에 관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문제,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문제,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남쪽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로는 어제 민족끼리 하고 뭐 공격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거든. 이 조정기 속에서 남북 양쪽이 뜻을 모아가지고 외칠 건 외치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북 제재는 답이 아니다. 그리고 민간 교류를 더 활성화하자. 남북철도 연결하자. 이 속에 우리의 답이 나올 테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사실은 밑에 서한 앞에 가가지고 일시하고 촛불 들고 대서관 맞은편이 세종문화관 계단이거든요.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가지고 잠깐 미루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라도 몇 분이라도 미국을 향해서 대북 제재 해제하라. 대북 제재는 대남 제재다. 우리의 살길 열어달라고 외치면은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외치고 나갑시다. 권영길 화이팅! 고맙습니다. 미디어편 만세!